네, 안녕하세요. 패커스 노무사학원에서 노동법 2차를 담당하게 된 한정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이죠. 최근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 시험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년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내년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 그리고 또 공부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궁금함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9기 공인노무사고요. 2020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시험이랑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시험의 난이도, 유형, 경향성 이런 것들이 제가 한번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와 닿는 그 수준으로 또는 느낌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3월에 광화문에서 변호사님들과 같이 그 법무법인을 개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노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다녔던 곳은 여기 보시면 한국경영인자총협회 그리고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계속 노사 업무, 인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총협회가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총이라는 곳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그 일반 어떤 그 사단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 단체가 바로 경영자총협회라는 곳입니다. 주로 노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경제단체인데 그쪽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 대응이나 노사관계 지원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노조법이나 노사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팀에서는, 삼성전자 인사팀에서는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사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왔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례나 법조문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실제 판례를 보면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에 합격한 그 해에는 휴직이나 휴가를 쓰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다음날 시험을 치러 가서 그냥 합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인이라면 어떤 책을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또 사례 문제는 또 직장인이라면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수업 시간에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강의를 아마 직장인분들도 들으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직장인분들께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분들께 특히나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기대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특히 기본적으로 노동법이 법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과목의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충분히 해드리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대에서 배웠던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것들이 결국 노동법에도 다 녹아져 들어가는 법리거든요. 노동법만 공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학과의 특성상 법대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시험을 접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만드는 거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노동법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3차가 있습니다. 3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2차에서 모든 시험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와 2차의 시험 차이가 이렇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형은 당연하고요. 그 난이도나 그 수준이나 범위까지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주위에 직장인분들께서 어찌어찌 하셔가지고 업무와 관련됐다는 이유 또 다른 이유로 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하시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2차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분들의 기대치는 이미 1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성공의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야 되나?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전혀 다른 시험이다. 1차 시험의 그 경험들은 2차에 가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시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 1과 2로 나눠서 출제가 되고요. 민법, 사회보험법, 그리고 선택 한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기존에는 25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큰 부담은 되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25문제라고 하면은 시간도 충분해 보이고 또 제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더라도 크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총 40문제씩, 각 과목당 총 40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문제가 아마도 똑같이 2.5점씩 배점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도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좀 배점이 높을 것이고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는 한 2점 정도로 배점이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우리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 1차 시험에서 합격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숫자를 2차에서 거르다 보니까 결국 합격률이 10%가 안 되는 시험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전문 자격사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이라고 하면 단연 노무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책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만, 문제 수가 많아진다라는 특성 때문에 좀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반면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겹치는 거는 노동법 1, 2 정도가 있습니다. 인사노무도 조금 관련은 있죠. 경영학이랑. 그렇지만 행정갱송법이나 경영조직, 민사소송,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 이 부분은 1차 시험에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목 자체가 생소하고 또 2차 시험의 특성은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나와 있는 지문들을 잘 찍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고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확률에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모르면 쓸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달랑 법전 하나 들고 가지만 법전에는 판례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판례를 쓰는 시험이고 법조문을 찾아 쓰는 시험이라서 충분하게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2차 시험에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장인분들 1차 시험을 합격하시고 저에게 2차 시험 어떻게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한테 2차 시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험이고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이 당신이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열의 아홉은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 시험을 괜히 했나? 그렇지만 1차 시험 합격했기 때문에 욕심은 나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스스로가 자가당착 걸리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차이점들을 잘 알고 입문을 하셔야 나중에 준비하실 때 마음가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22일이었죠. 22일 날 발표된 합격자 공고문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합격 인원이 거의 4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합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합격률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10% 이상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시 예년 수준인 8.36% 정도로 다시 내려왔다, 회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특성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본 지인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경영조직론, 민사소송법은 괜찮은데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피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체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합격 연령별로 보면은 여전히 20대, 3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40대가 16명, 그리고 50대가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좀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 뿐이지, 그 가능성 자체가 낮다라고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남성보다 여성이 2배 가까이, 2배 이상인가요? 2배 가까이, 합격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비율이 거의 유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성 합격자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좀
성별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부분이 최근에 들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공부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그것들은 나중에 수업할 때 좀 분석을 해보고 남성분들이 더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합격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지점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회가 마지막으로 아마 300명을 맞췄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303명, 343명 이때 제가 합격했던 그 해죠. 343명, 그 다음에 322명 했다가 작년에 549명이 합격했어요. 좀 논란이 많았던 해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냈길래 이렇게 많은 수가 합격을 했느냐. 전반적인 수험생들의 수준이 올랐다 하더라도 기존의 300명 수준이 249명,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던 거는 좀 출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대부분이 예상하기를 300명 초반이나 300명 중반 수준으로 합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395명이에요. 거의 400명 가까이 육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2차 시험 응시 인원은요 작년보다는 좀 줄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년보다는 더 많죠. 그러니까 합격자 수가 여기랑 비교해 보더라도 한 5, 60명 이상 더 높았다. 이건 무슨 말일까? 사실 우리 시험은 2차 시험이긴 하지만 2차 시험은 절대평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즉 60점만 넘으면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상대평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물론 난이도 조정이나 인원수 조정을 위해서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자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60점을 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결론인 거죠. 이것만 보게 되면 결국 이때부터 해서 쭉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유형 이때부터 제가 기억나기로는 27회 시험부터는 유형이나 난이도가 크게 변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나 유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험생들의 실력이 올라갔다면 결국 전반적인 실력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년 시험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33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해보면 자, 내년에 1차 시험 40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40문제에 합격하는 사람이 과거에 시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적응을 할까요? 아니면 차로이 1차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적응력이 더 높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2차 시험을 떨어지고 내년에 다시 2차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1차 시험을 봤을 때 그분들의 합격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 일단 실력이 있는 분들이 허들을 넘고 2차 시험에 도전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하시고 동차 시험을 보시고 떨어지시는 분들은 내년 2차 시험에 도전하실 겁니다. 그럼 내년 2차 시험의 그 환경을 보면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3회 시험은 예년과 다르게 고수들, 소위 말하는 이 바닥의 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분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은 이상은 합격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진입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수가 있죠. 난이도가 과연 고정이 돼 있을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시험이 출제될까?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험 합격자 인원수가 549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조정은 좀 됐긴 하지만 여전히 많다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공인노무사회의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난이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올해 기출문제를 보시면 노동법 2의 1문 같은 경우에 조금 과거와는 조금 다른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유형 자체가 조금의 변화의 조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유형 변화가 살짝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감지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난이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험이라는 걸 난이도를 조절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탈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 수험가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점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 27, 29기였죠. 그때 산재보험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기존에는 산재보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산재 문제가 나옴으로써 불이탈가 됐었고 그 문제를 맞춘 사람과 맞추지 못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확 벌어졌던 거죠. 또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문을 내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나왔던 단문 문제가 있었죠. 기간제법 문제. 그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기존의 사례 문제로만 대입했다가 단문을 대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좀 헤맸던 거죠. 또 하나는 최신 판례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접하지 않았었던 최신 판례라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 그걸 봤던 사람과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은 점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재작년에 최신 판례로 문제를 깔아놨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존에 꾸준하게 기본기를 잘 닦아오면서 공부했던 사람과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최신 판례만 발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에 불공정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이 시험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리걸 마인드가 있고 판례를 충분히 숙지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시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최신 판례를 깔아놨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만 유리하게 되는 불공정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노동법 2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주요 쟁점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던 거죠.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 그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세 가지 측면 다 볼 수 있겠죠. 불이해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 유형을 꼬아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신 판례를 다른 식으로 좀 난이도 조절용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다 대비하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할 것 같다. 단순하게 올해 난이도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다가는 그냥 남들 준비하는 수준만 했다가 불이해타나 최신 판례, 다른 유형이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출제 합격자 현황과 그다음에 출제 경향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시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수험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무모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공부를 하실 때 기본 교재가 있을 것이고요, 판례집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례집이 있을 것이고,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반, 잡다한 여러 가지 핵심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들고 가면 좋죠. 들고 가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고. 그런데 그거를 다 공부할 시간이 있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걸 다 들고 간다 한들 실제 시험장에서 저희가 현출해야 될 부분들은 똑같이 주어지는 시험지에다가 똑같은 시간 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문제와 연관시켜서 그 쟁점들을 써나가는 시험이에요. 결국 저희가 평가받는 거는 이 시험지에 써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걸 들고 간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써야 될 내용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초과 분량은 결국 헛수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복사책 기웃기웃거리고 서점 가가지고 다른 책 좋은 거 없나?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 다른 선생님 어떻게 강의를 하셨나? 이런 것들을 좀 염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강사를 바꾸시거나 책을 바꾸시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떨어졌을 때 경조를 공부하다가 시험을 얼마 놔두고 되게 불안한 마음에 선택 과목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민사소송법으로.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웃기웃 하다가 결국 이런 결과까지 초래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많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은 무모하다. 이제 이런 욕심을 버리시고 꼭 내가 선택한 거,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그 이상 초과하는 부분들은 내 시험에 독이 된다라고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거라면 시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포기할 거라면 시작하지 말자. 과연 여러분 중에 이 시험을 지금 진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중에 포기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이 시험 포기하려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합격하면 정말 좋은 어떤 자격증이 내게 주어지는데, 이 시험을 도전할 때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특히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거의 높은 가능성으로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포기의 순간에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턱을 넘지 못하는 순간, 그때 이거 포기해야 되나?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진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포기하진 않더라도 그 포기의 심정으로 끝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공부를 하실 때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업 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물론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사례 강의 때, 더울 때까지는, 더워지기 직전까지는
기본적인 내용 다독이면서 잘 이끌어갈 예정인데, 아마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좀 잔소리도 많아지고, 아니면 거의 뭐 이게 수업 시간인지 부응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기를 부어 넣어드리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예정이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하시라. 만약에 지금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시작하시지 않는 게 낫습니다. 백이면 백, 나중에 힘들어질 거고, 힘들게 수험을 마쳤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 꼭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보지 마시란 말씀이 아니고, 이왕 시작하실 거면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마음 꼭 가지시란 말씀입니다. 그럼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을 믿자라는 말인데, 저희 수험가에, 그러니까 신림동에 계신 분들 특히 그렇고, 또 신림동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남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요약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조합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드시는 분들, 이 강사, 저 강사님 들어보시면서 실력이 좀 높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분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이 공부하는 게 맞나? 내 공부 방법이 틀린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와요. 그럼 그분들은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가 만약에 맞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보면 300명을 뽑는 시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절대평가고 60점만 넘으면, 그래서 자기가 합격하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으로 합격하든 300등으로 합격하든 합격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1등의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고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만약 300등짜리 공부 방법이다, 그럼 그 방법으로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1등으로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상대평가, 경쟁의식 이런 걸로만 좀 머릿속에 마인드를 가지시면 결국 신경 쓰다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사람의 공부 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속도, 이런 것들에 좀 너무 의식하다 보면 내가 실제 공부해야 될 분량들을 스킵하게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속도에 맞추지 못해서 오버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믿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험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자신감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자신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라도 오늘 하루 공부할 때 나는 이 부분을 씹어먹겠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히겠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험에 임할 수가 있어요. 끌려다니는 수험생활, 아니면 수동적인 수험생활은 지치게 마련이고 효율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항상 아침마다 불어넣으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끝까지 장기 레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꼭 이 점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죠.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하자. 아까 포기하지 말자 부분에서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포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내년 시험을 준비하자라는 거거든요. 내년 시험을. 그럼 내년 시험은 다를까? 근데 제가 이 레이스를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사람은 이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떨어지더라도 내년 시험에서는 유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나의 구속을 모를 때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던질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방법을 모색하게 돼요. 그런데 던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던져야 될지, 어떤 구속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공략을 해야 될지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특징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떨어지셨던 분들, 그럼 내년 시험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만을 보충하는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셨던 분들은 내년 다시 시험을 준비하겠다라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본서를 새로 구입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기본 강의를 들으십니다. 연기부터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다 보면 나는 준비가 부족하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라도 쓰고 나오잖아요. 그럼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약에 떨어지셨다면 내년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잘 준비하시고 전력 투구를 하셨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결국 나도 예상치 못한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력 투구로 레이스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법 2차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몇 가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쓰는 게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의 그 공부를 하셨고, 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께서 써야 될 것들은 저한테 주어진 시험지 안에다가 쓴 쓴 내용만 가지고 저희 평가를 받거든요.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얼마나 성실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깊이 있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현출해낸 그 답안지, 이게 결국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눈으로 책을 먼저 읽으시겠죠. 근데 이걸 정리하실 때는 꼭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서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질감만이 줄이시는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판례를 많이 알아야 되는 시험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지만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보게 될 문제들은 결국 사례 문제예요. 이 사례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례가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던 판례들을 문제로 변형을 시킨 겁니다. 조금씩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판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사례 문제를 접했을 때 더 익숙할 거고, 푸는 방식이나 논리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판례에 잘 아는 분들은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최소한 시험장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 당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고, 더 깊이 공부하시고 그 논리나 이런 흐름들도 구조화시켜서 잘 공부를 하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논증이나 리걸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법학이기 때문에 법학의 논증 구조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는 우리 시험이 사례가 많이 나오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사례집을 다 보거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우의 수를 많이 이렇게 자기가 다 습득을 해서 당혹감을 좀 줄이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결국 이 시험의 본질과는 좀 맞지 않는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어떠한 사례가 나오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법학 지식, 그리고 공부했던 판례나 이런 것들을 그 사안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풀이해내는 과정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례들을 다 공부를 한다? 좀 무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어떤 기본적인 공식이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 원리나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가 있는 것처럼 법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 공식 또는 법학적인 쟁점에 대한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듣는 거고 교과서를 읽는 거거든요. 사례를 많이 익숙하게 보는 거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인 것 같다.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3기나 이런 정도 들어가면 사례 연습을 하시겠지만, 그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쟁점들이 새로운 판례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별도로 문제화시켜서 여러분께 제공하겠지만, 기존의 판례 그 논증 구조로 풀 수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안의 내용은 질과 양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양은 사실 조금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제 주위에 그 합격하신 그 동기들이나 후배님들 보면 대부분 양을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많이 안 썼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5페이지, 그 한 문제당 뭐 3페이지 이상 쓰시면 많이 쓴 거거든요. 한두 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다 끝냈다라고 하는 답안과 3페이지 이상, 5페이지까지, 4페이지까지 쓰신 분의 그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안에 그 시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쓰게 되면 감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뭐라도 많이 쓴다고 하는 거는 그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 하다못해 법조문이라도 하나라도 더 쓴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꼭 양을 생각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합격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신 판례, 그다음에 새로운 그 불이타, 그다음에 문제의 새로운 유형,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그 노동법 2의 1문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유형이 좀 심화된 유형으로 나왔죠. 그런 유형의 문제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출 해설 특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시험 경향에 대해서 대비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시험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을 다 봐야, 아까 우리가 교과서를 전부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찝어서 보게 되면 불이탈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또 분명히 그 어떤 하나의 쟁점 사항이 분명한 그 문제를 하더라도 다른 쟁점이 또 들어가거나 다른 법 이론을 끌어왔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론 자체나 그 쟁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껴버리면 결국 이 사안에서 더 답안을 풍부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답안의 내용은 양도 중요하다. 물어보고 있는 쟁점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법조문이나 어떤 판례들이 있으면 최대한 끌어모아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이론과 판례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판례, 즉 리딩 케이스, 전압 판례, 최신 판례, 문제 판례 등을 숙지해야 됩니다. 리딩 케이스라는 말은 교과서에서 어느 교과서나 그 제시를 하고 있는 판례들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취업 규칙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는 그 파트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취업 규칙에서 리딩이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이제 리딩 케이스라고 하고요. 전압 판례. 그러니까 최근 5년 내에 그 발표가 된 전압 판례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세 분의 법관께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 쟁점이 매우 모호하거나 서로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12분의 법관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함께 판단을 하세요. 이 판례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판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만약 5년 내에 나와 있는 판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판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신 판례도 중요하죠. 최신 판례라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나 뭐 이런 복잡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법리가 새로운 법리가 나왔다거나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는데 굉장히 그 법학적으로 중요한 그 지위를 차지하는 이 쟁점이다라고 하면은 그 최신 판례는 꼭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판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판을 받는 판례를 말해요. 법관들이 판례를 만들어냈는데 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기존의 법 논리와 전혀 맞지도 않고 실제 그 사례를 정확하게 풀어내지 않은 판례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판례들도 문제 판례로서 좀 주목할 만한 판례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례 문제에 대한 공포증을 극복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 많이 풀어보는 것이 답이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그냥 새롭게 접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사례 문제를 딱 봤을 때 지문이 너무 길어. 이거 숨 막히겠는데? 라는 그 공포감만 극복하면 되는 수준으로 사례 문제를 준비하시면 된다. 결국 문제라는 것을 잘 뜯어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문제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례들을 다 접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숨이 막히거나 약간 공황장애 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습보다 이제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예습하면 분명히 좋죠. 근데 책 한번 읽고 오는 것과 안 읽고 오는 거는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건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 이 시험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이 알고 있는 걸 얼마만큼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복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업이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필요하다면 복습에 필요한 가이드 자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복습할 때 그 가이드 자료를 놓고 이 복습하는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 잘 모르시겠다면 그 가이드 자료를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권화를 통해서 집중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요체입니다. 이게 여러 개 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 사례집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강사의 자료집 또는 본인이 선택한 교과서 이거 하나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 한 권의 교재가 하루 만에 읽혀질 정도로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합격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막 이것저것 끼워 넣다 보면 그게 쉽지 않죠. 물론 그 과목만 공부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과목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논문도 공부해야 되고 선택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행정쟁송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있어서는 양이 방대한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기부터는 쓰기 연습을 시작하시자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수업을 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연기를 아쉽지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기 시작할 때 기본 이론부터 공부하시겠지만 이때부터 조금씩은 쓰기 연습을 돌입하셔야 됩니다. 쓰기 연습이라는 게 새로운 그 사례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직접 써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쓰면서 공부하는 연습입니다. 쓰면서 공부하는 연습.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눈을 감고 한번 책을 덮어놓고 써본다거나 아니면 주요 쟁점들을 키워드만 뽑아내서 연결시켜보는 과정을 한번 스스로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쓰기 연습이거든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2기에 넘어가고 3기에 넘어갔을 때 사례 문제를 접해서 내가 답안을 쓰는 게 덜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1기에서는 꼭 쓰기 연습을 시작하는 걸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럼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GS 1기 심화 이론 강의가 시작됩니다. 말이 심하지 결국에는 이론 강의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고요. 연기를 들으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쉽게 설명할 예정이고 빠지는 쟁점 없이 꼼꼼하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연기를 듣지 않아가지고 좀 불안한 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연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시작했다. 미리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덜 불안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혀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학의 용어나 법 조문이나 기본적인 체계 같은 것들을 잘 몰랐다가 연기 때 많이 습득을 해서 도움이 됐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일기만 처음 이제 이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일기부터 듣기 시작하면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약간 체계나 법조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시켜 드리려고 기초노동법 리뷰 강의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좀 12월에 특강으로 좀 제공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이 시험이 처음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2기가 이제 핵심 이론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쟁점들을 다 보진 않고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쟁점들,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을 모두 다 강의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부분적으로 사례 연습도 병행할 예정이니까 이때 그 사례 연습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넘어가면 이제 GS 3기가 모든 학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한 석 달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실전 연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75점짜리 시험을 매일 75점짜리 시험 하나, 둘, 그러니까 총 150점짜리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많이 힘들어하실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좀 사례 연습하는 부분이라 훈련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들을 이때 길러놓고 본격적으로 실전 연습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특강을 집어넣은 게 뭐냐면 4월 초 이때 최신 판례 특강을 집어넣었는데 판례가 대부분 9월에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이 당해년도 초까지 나오는 판례들을 출제 범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임박해서 나오는 판례들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지만 한 4월, 5월까지 나오는 판례들은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대비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4월 초에 우리가 최신 판례 특강으로 한번 모아서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에 들어갈 초점, 3기 들어갈 무렵이나 아니면 살짝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주요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다 리뷰하는 강의를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3기를 들어가는데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방대하고 뭐부터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강약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3기 들어가기 앞서서 또는 3기 들어가는 좀 즈음에 전반적으로 쟁점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 쟁점이 있었지 하고 한번 리뷰하는 식의 강의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9월 시험 바로 막바지죠. 이때는 정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런 강의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서로 동지의식을 느끼면서 서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뭐가 불안한지를 서로 고민해보고, 이제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니까, 이건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최종 출제 가능 영역에 대한 최종 스캔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8월 중순에 있는 특강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일기 학습 목표 및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이론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 다음에 핵심 쟁점 및 판례를 암기하는 과정으로 GS 일기를 구성할 건데요. 교재는 여기
보시는 이제 김영 노무사님께서 만드신 신통합노동법인데, 사실 이 책이 방강수 노무사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통합노동법이 좀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요. 지금 방강수 선생님께서 강의를 안 하시다 보니까 책은 계속 개정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개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교재로 쓰기에 좀 적합한 것 같다라고 싶어서 선택했고요. 사실 책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강의를 들으실 때는 책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책을 좀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오히려 유익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통합 노동법 기본서로 이제 쭉 3기까지 가시고 또 시험장까지 갖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거 분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 요약 자료나 아니면 서브 자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묶어 가지고 최종 정리할 때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기에서는 이제 기초 사례 문제풀이라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사례 문제들 몇 가지를 기출이 베이스가 되고요. 또 중요한 쟁점에 대한 사례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풀어보면서 사례 문제에 대한 강박을 좀 입혀보시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복습 자료 활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하실 때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가이드 자료를 매 회마다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복습할 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빠짐없이 잘 정리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간단하게 테스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퀴즈 형태로 전달해 드리면 그걸 푸시면서 공부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해 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나는 연기를 안 들어가지고 좀 불안하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12월 초에 노동법 리뷰 강의를 하나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는 그 사례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적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는 좀 더 사례 문제를 풍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조금 꼬아놓은 사례,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쟁점인데 아직 사례로 나오지 않은 쟁점들, 이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해당 챕터마다 이제 사례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같이 풀어보면서 이 사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라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숙지를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심 쟁점과 판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시기로 삼을 거예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뭐 일기에서도 강의하겠지만 충분히 숙지가 안 된다면 답안을 현출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내가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도록 연습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노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쟁점들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드릴 테니까 이거를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통합노동법 기본서를 가지고 가셔도 되고, 선택사항이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기에서 이제 기초 사례였다면 좀 심화된 사례를 좀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 매주 이제 75점 문제를 실전 연습처럼 한번 풀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실전으로 압박을 드리면 못 푸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오픈북 형식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암기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책이나 서브노트로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 그러면 이제 조금 요약한 노트 형식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쟁점 암기 노트라 그래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거나 밥 먹을 때 보실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월달 최신 판례 특강을 통해서 부족한 판례를 좀 보충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기는 이제 집중적으로 사례풀이 연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한 사례 문제 유형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 실제 풀어보면서 내가 실제 문제를 어떻게 접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을 수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충분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시험 막바지까지 불안함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서브노트만으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기본서를 들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편제에 맞춰서 서브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서브노트를 가지고 쟁점 중심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최종 정리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난이도 쟁점, 고난이도 쟁점, 계력 쟁점 별도 정리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별도 특강으로 할지 아니면 시험 3기 수업 시간에 할지 좀 고민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쟁점들 몇 개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허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임금 파트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숨이 팍 막히고, 이제 뭐 근로시간 파트 숨이 탁 막히고, 쟁행위 파트 들어가면 또 팍 막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쟁점들을 좀 어떻게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기 쉽게 떠먹이 드리는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제 요거로 갈지 아니면은 이제 계력 쟁점이라 그래서 연기 때 공부를 했고 일기 때도 좀 보긴 했어요. 근데
막바지에는 볼 시간이 없어. 근데 좀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데 하나도 모르겠는 쟁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별도로 추려가지고 짧은 시간에 리뷰를 해드리는 강의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특강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 내 별도 시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그 1기, 2기를 지나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지를 보고 니즈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볼 예정입니다. 답안 작성 기법을 체화한다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릴 거예요. 답안을 쓰는 방식, 그 다음에 답안 쓸 때 유의하셔야 될 방식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가 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남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답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체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말 주요 쟁점 리뷰, 8월 중순 출제 가능 영역, 쟁점 스캔, 이 강의는, 특강은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니까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한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2월이죠. 12월이고 이제 준비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바로 이제 준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물론 중요한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택의 망설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빠르게 선택하셔가지고 빠르게 결정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수험 체계로 전환하셔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께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아쉽지만 기본 강의나 다른 기회 때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